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전산회계 2급 저희 이제 본격적인 진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배웠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그 자산의 처음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자, 우리는 우선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했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다음 비유동자산은 다시 우리 네 가지로 투자자산, 그리고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맞죠? 자, 우리 이거 앞에서 다 배웠었고, 자, 우리가 이렇게 자산을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진도는 이제 당좌자산을 오늘서부터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각 계정 과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순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동성 배열법 뭐예요?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당좌자산이 현금화가 가장 빠른 거고, 재고자산은 뭐가 목적이었죠? 우리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투자자산은 뭐가 목적이에요? 투기를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거. 그쵸? 그래서 투자자산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우리가 영업활동에 장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유형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형자산은 권리 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권리로 인하여 돈을 벌을 것이 명확한 것들을 우리가 무형의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니까 내 것은 맞지만 사용할 수 없는 자산들을 우리가 기타 비유동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자산을 6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당좌자산에 하나씩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는 유동성 배열법,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당좌자산의 첫 번째 해당하는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실제 계정 과목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합 계정이라고 불러요. 통합 계정. 통합 계정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회계의 목적이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정보를 제공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 회사가 현금이 얼마 있는지, 당좌예금이 얼마 있는지, 보통예금이 얼마인지 이런 걸 각 세부적으로 궁금해하지는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있어? 이렇게만 구분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비슷한 계정 과목들을 묶어서 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통합계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통합계정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하게 되고, 이 안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은 첫 번째 현금이다 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당좌 예금이다 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통 예금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금성 자산. 이렇게 네 가지의 계정 과목을 묶어서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좌금 현금 알죠? 우리 분개 다 했었잖아요, 그죠? 현금성 자산만 우리가 앞에서 안 했었고 나머지는 다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럼 이제 현금은 현금 뭐 어디 범위까지를 현금이라고 하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원화를 쓰니까 원, 그래서 한국은행권 주화나 지폐를 우리가 현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현금 대신에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기압수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팔아요. 그러면 집값이 뭐 1억, 2억, 3억, 4억 뭐 이렇게 되는데 만원짜리, 5만원짜리로 준비를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돈 막 이만큼씩 싸들고 이렇게 집거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우리가 2억 원 찾을게요 그랬는데 2억 원짜리 수표를 한 장 줘요. 그럼 그 수표 한 장을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주면 상대방은 그 수표를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서 쓰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현금에는 우리 교재에도 보시면 통화 대용증권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통화는 말 그대로 한국은행권 주화나 지폐를 통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통화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암기하시는 게 좋냐? 삐리리 수표들이다. 이 현금에 해당하는 통화 대용증권은 삐리리 수표들. 수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수표들은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타인 발행 수표, 가계 수표, 뭐 여행자 수표, 뭐 이런 수표들, 여러 가지 수표들이 있는데 이런 수표들을 내가 받았을 때, 뭐 했을 때? 받았을 때 모두 현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환 증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편환 증서. 우리 우편환 증서는 우리가 요즘 시대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이체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아주 예전에는 뭐 80년대만 하더라도 90년대는 이제 온라인 시장이라는 게 다 생겼으니까 8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에 있는 아버지한테 돈을 붙이려면 은행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체하고 이런 게 너무 불편했는데 우체국은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상대방한테 돈을 붙일 때 쓰는 걸 우편환 증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체국에 가서 저 아버지한테 100만 원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우편환 증서에다가 100만 원을 써줘요. 그러면 그 우편환 증서를 우체국 아저씨가 아버지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럼 아버지는 이 우편환 증서를 다시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가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던 게 우편환 증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는 삐리리 통지서들이 있어요. 통지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국고송금 통지서라고 하는 게 있고 배당금 지급 통지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고송금 통지서는 나라에다가 세금을 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돌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주는 통지서를 저한테 보내주고 저는 그 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지고 가서 신분증하고 제시를 하면 은행에서 돈을 내주는, 그래서 통지서 자체가 현금의 기능을 해줬었어요. 요즘은 계좌이체로 그냥 바로 받게 됩니다. 바로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편환 증서, 그 다음에 국고송금 통지서, 배당금 지급 통지서, 이런 통지서들은 현금으로 인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나머지들은 뭐 따로 안 외우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당좌예금. 당좌예금 하나만 수표들 중에 누가 발행한? 당점이 발행한 당점 발행 당좌 수표. 를 우리가 당좌 예금이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돈을 쓰기 위해서 수표를 발행을 했다. 수표를 발행하면 그 거래 상대방은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제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수표를 발행을 하게 되면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당점 발행 당좌 수표 하나만 당좌 예금이고 그 외에 나머지 수표들은 모두 현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들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 보통예금이에요. 돈을 넣었다 뺐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금성 자산은 암기를 조금 하셔야 돼요. 취득 당시, 내가 딱 나한테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이에요. 3개월 이내인 채권들을 우리가 이럴 때는 따로 뭐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뭐 정기예금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내이면 그때는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을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구불 예금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요구불 예금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요구불 예금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은행은 그 돈을 지불해줘야 하는 예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이라는 얘기는 입출금이 자유롭다. 입금도 자유롭고 출금도 자유롭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표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앞에서 우리 외우셨던 아이당당 유동면 이제 어린 친구분들 때문에 제가 요즘에 회계가 가르치기가 조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회계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모두 다 한자로 되어 있는 용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힘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조금씩 해가면서 넘어갈게요. I라고 하는 I, 우리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회계상에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사 혹은 당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사,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이제 회계상 용어로 뭐라고 한다? 당점 혹은 당사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타인이에요. 남의 회사. 남의 회사를 동사 혹은 동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와 남의 회사를 구분하는 용어가 당점, 동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당점이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동점 발행 수표는 무조건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당당 유동현 암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문제 풀으실 때 조금 편하게 풀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발행한 수표냐 아니면 남이 발행한 수표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통장이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는 통장인데 가끔 예금 잔액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은행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1,000만 원이 있는 줄 알고 수표를 1,000만 원을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표를 발행하고 난 다음에 은행에서 이 수표를 바꿔가야지 되는데 그 사이에 자동이체로 전기요금 10만 원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내 통장의 잔고는 990만 원밖에 없게 되고, 거래 상대방이 은행에다가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제시를 하게 되면 잔고가 99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지급이 거절되게 돼요. 은행에서는 이 회사 이제 금융거래 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걸 우리는 부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부도라는 게 10만 원 때문에 우리 회사의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은행하고 미리 계약을 조금 해놔요. 그 무슨 계약이라고 얘기하냐면 당좌 차월 계약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당좌 차월. 그래서 당좌 차월 계약이라는 걸 미리 해놓으면 이건 어떤 경우냐면 제가 혹시라도 잔고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돈을 미리 지급을 조금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당좌 차월 계약을 뭐 마이너스 1,000만 원 정도까지를 잡아놨다. 그러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돈을 지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 차월 용어 자체를 설명드리면 수표 발행 시 예금 잔액 초과분이에요.
예금잔액 초과분을 우리는 당좌 차월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표를 발행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 990만 원밖에 없는 상황을 알았는데 1000만 원을 발행을 했다. 그러면 은행에서 10만 원은 빌려서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 10만 원을 당좌 차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하고 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과 같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예금 잔액이 부족할 때, 예금 잔액이 부족하면 그때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좌 차월이다 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도 되고,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현금 출납장이라고 하는 장부가 나오는데, 이 현금 출납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상으로 다 배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별로 없으세요. 단지 여러분들이 수입, 지출, 잔액,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간 것을 기록하는 장부를 우리가 현금 출납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조금 자주 나오고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단원을 따로 빼서 현금 과부족이다 라고 하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현금 과부족. 이거는 현금하고 부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금 과부족이라는 표현은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현금이 많거나 적을 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임시 계정이고요. 임시 계정, 현금 과부족이다 라고 하는 임시 계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 잔액하고 장부상 잔액을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를. 둘을 서로 비교해서 누가 더 크냐. 원래는 둘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었어. 100만 원이 있었는데 오늘 컴퓨터 사느냐고 50만 원 썼고, 그 다음에 외상값 갚느냐고 30만 원 썼어요. 그러면 저는 주머니에 얼마 있어야 되죠? 20만 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2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주머니에 돈을 세봤더니 30만 원이 있어. 10만 원이 왜 더 생겼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생각해봤더니 누구한테 돈 빌려줬던 것을 10만 원을 제가 받은 경우의 수가 있더라. 근데 이런 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둘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실제 잔액과 장부 잔액 간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 차이를 임시로 뭘로 처리한다?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의 경우 횟수. 자, 우리 현금 부족액. 현금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랑 장부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실제랑 장부랑 비교해서 현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장부가 더 크다. 장부상의 금액이 훨씬 더 크다. 장부의 금액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교재랑 똑같이 서면 얘를 교재에서는 장부가 왼쪽에 있으니까 장부와 실제를 비교를 했다. 그런데 누가 더 크더라? 장부가 더 크더라. 장부가 더 큰데 우리는 항상 실제에다가 돈을 맞춰주셔야지 돼요. 뭐에다가 맞춰야 된다? 실제. 왜냐면 실제 있는 돈은 실제 돈이 많다라 그래서 돈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실제에다가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현금 부족액을 발견했어요. 발견했다. 그러면 현금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실제에다 맞춰야 되니까 현금을 없애주셔야겠네. 맞죠? 그래서 부족액을 발견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는 대변에 현금이 나가게 돼요. 자산의 감소. 현금이란 자산을 줄였어요. 그런데 왜 줄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래서 얘를 일단 뭘로 처리해 놓는다? 현금 과부족이다 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이라고 일단 처리를 해놓고 이제 찾는 거예요. 찾아봐. 왜 없어졌어? 원인을 찾았어요. 그러면 원인을 찾게 되면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대변에 뭐가 없어진다? 현금 과부족이 없어지게 돼요. 원인을 찾았으니까 현금 과부족이 없어지게 되고 없어진 원인은 뭐 예를 들어서 월세를 냈던 걸 잠깐 착각했어요. 까먹었어요. 이럴 수 있죠. 차변 계정 과목은 무엇이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깜빡했어요. 뭐 혹은 여비교통비 택시비를 지급하고 깜빡했어요. 그럼 여비교통비 여기 있는 계정 과목 괄호 안에 있는 계정 과목들은 문제상에서 주어지는 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원인을 찾다 못 찾았어요. 그러면 이 중간의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일이 됐어. 결산일까지 원인이 불명이에요. 원인 불명이다라는 표현은 원인은 알 수가 없더라. 이렇게 되면 결산일날 현재는 무조건 우리는 현금과 부족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없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가 없는 거니까 원인을 못 찾았으니까 차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이 대변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현금 과부족이 없어지게 되고 결산일날이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찾을 수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일단 그만큼 현금이 없어진 거니까 우리 회사 측에서는 뭐로 처리하냐? 잡손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결산일까지 원인을 알 수 없으면 뭘로 처리한다? 잡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또 어떤 경우의 수가 하나가 더 있냐? 결산일에 발견할 수 있나요? 얘는 기중에 발견한 거니까 찾아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는데 결산일날 발견을 하게 되면 다시 찾아볼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일날 발견하게 되면 일단 대변에 현금은 없어지게 되고요. 현금은 없어지게 되고 그냥 바로 차변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잡손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산일날 발견하면 그냥 바로 뭘로 처리하게 된다? 잡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가 이 단계별로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두 번째는 이제 현금 과잉액이에요. 현금 과잉액. 그럼 현금이 과잉됐다. 그럼 현금이 많아졌다. 우리는 장부랑 실제를 비교했을 때 장부와 실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실제가 더 크더라. 그러면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더 많아졌으니까 장부에 있는 금액을 더 늘려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 단계는 이렇게 4단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얘를 발견했다. 그러면 발견하게 되면 일단 우리는 현금이 늘어나야 되겠죠. 차변에 현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 원인을 이제 찾아야 하니까 우린 대변에 가서 현금 과부족입니다 라고 임시계정을 또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은 차변에 생길 수도 있고 대변에 생길 수도 있어요. 대신에 원인이 밝혀지면 무조건 어디로? 반대쪽으로 사라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자, 원인을 찾아볼게요. 자, 원인을 찾았어요. 그럼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이제 대변에 있었던 현금과 부족이 어디로 없어지는데요? 차변으로 현금과 부족이 없어지게 됩니다. 현금과 부족이 없어지게 되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그 원인을 써주시면 될까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이요.
외상리 출금을 회수해놓고 잠깐 잊어버렸어요. 깜빡했어요. 그러면 원인을 찾은 원인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결산일까지 이 중간에 원인을 못 찾았고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이다. 결산일까지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는 무조건 이 중간 단계가 없는 거니까 대변에 생겼던 현금과 부족은 무조건 어디로? 차변으로 현금과 부족이 없어지게 됩니다. 현금과 부족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는 대변에 가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처리한다?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돈이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익이 생긴 걸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일 날이 되면 무조건 현금과 부족은 반대쪽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마찬가지 얘처럼 결산일 날 발견할 수도 있어요. 결산일에 발견하게 되면 현금은 늘어났죠. 그쵸? 결산일에 발견하게 되면 현금은 늘어났는데 원인을 찾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더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뭘로 처리한다? 잡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일날 발견하게 되면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산일날 발견하게 되면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은 생기지 않고 기중에 발견했을 때만 현금 과부족이 생긴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은 무조건 어떻게 되더라? 결산일이 되면 반대쪽으로 무조건 소멸해야 한다. 원인이 밝혀져도 반대쪽으로 소멸하고 결산일날이 돼도 반대쪽으로 무조건 소멸해야 된다. 차변에 생길 수도 있고 대변에 생길 수도 있더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실기를 하면서 우리가 문제 풀면서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교재 이제 2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핵심 기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에선 어떤 것들이 나왔냐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빨리 풀으세요. 아시겠죠? 네. 자, 다 풀으셨다라는 전제로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과 당좌 예금, 보통 예금 및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몇 개월 이내인 것? 3개월 이내인 것.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보통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보통 예금까지 그 다음서부터 그러니까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이내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기압수표, 삐리비 수표 모두 다 현금이라고 했고요. 받으러옴은 계정 과목 이름이 받으러옴 따로 있는 거고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우편환증서 우리가 현금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가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현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압수표, 그 다음 당사 발행 당좌수표. 당사 발행 당좌수표는 무조건 당좌 예금이다. 당점을 혹은 당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점, 당사 같은 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 예금이라고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무슨 통지서 이런 것들 나오면 다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는 우편한 증서, 맞죠?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서, 그 다음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기합수표는 현금이라고 했고, 단기 차입금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갚아야 할 부채예요, 부채. 아시겠죠? 당좌 차월, 단기 차입금 같은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아래 괄호 안에 각각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5월 10일 주식회사 무릉으로부터 상품 35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면 계정 과목 이름이 뭐더라? 당좌 예금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야 할 것은 당좌 예금이 되겠고요. 주식회사 금강에 상품 50만 원을 공급하고 대금은 매입처 발행 당좌 수표로 받다. 매입처는 상대방 계정과 상대방 거래처를 우리가 매입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상대방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 수표를 받았다.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을 때 우리는 현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하는 걸 살펴봤는데, 큰 특징은 이래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우리가 통합계정이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삐리리 수표들은 모두 다 현금, 당전 발행 수표만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은 무조건 만기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인 것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당좌 차월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좌 차월은 예금잔의 초과분을 우리가 당좌 차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단기 차입금과 같은 부채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이론 문제에서는 현금과 부족이 안 나왔지만 실무 문제에서는 현금과 부족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현금이 많거나 과잉이거나 부족일 때, 현금이 과잉이거나 부족일 때 쓰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얘는 임시계정으로서 결산일날 남아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결산일날이 되면 무조건 반대쪽으로, 처음에 생긴 게 차변에 생겼으면 반드시 대변으로 소멸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잉액은 처음에 대변에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차변으로 소멸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핵심 정리로 잘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우리 회계는 반드시 복습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들이 처음 배우실 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꼭 복습을 하시고,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